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지가 피아니스트인 척하네. 누군가 소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일하게 아는 멜로디를 연주하려 애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롱했고 촬영했고 웃어댔다. 한 아주머니는 지나가며 마치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핸드백을 바짝 끌어안았다. 민호는 울음을 삼켰다.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계속 연주했다. 그 엇박자의 음표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다. 그때였다. 완벽한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급히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5초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다. $50,000가 넘는 고급 시계를 살짝 고쳐찼다. 그리고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곧장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그 후 3분 동안 벌어진 일은 단지 군중을 조용히 만든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소년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비밀을 드러냈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서울역의 한 구석에 놓인 공공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불협화음이 역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퍼졌다. 낡은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12살 소년이 필사적으로 클래식 멜로디를 연주하려 했다. 그의 작고 마른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저기 봐. 거지가 피아니스트 흉내내는 꼴이나 좀 봐. 누군가 큰 소리로 조롱했다. 다른 행인은 동전 하나를 던졌고 그것은 피아노 벤치에 부딪혀 아프게 튕겨나갔다.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계속해서 건반을 두드렸다. 이봐, 더러운 꼬마야. 거기서 내려와. 네가 만질 자격도 없는 악기를 망치고 있잖아. 경비원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오며 소리쳤다. 소년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을 누르고 있었다. 마치 그 음악이 소중한 무언가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로 그때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박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한국 최대 기술 회사의 임원인 그는 수십 년간의 성공과 깊이 묻힌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소년의 모습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을 느꼈다. 진우는 넥타이를 가볍게 매만졌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고급 시계가 반짝였다. 주변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그 사업가는 조용히 피아노 벤치에 소년 옆에 앉았다. 소년은 또 다른 모욕이 다가오는 것을 예상하며 얼어붙었다. 하지만 진우의 우아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고 중단된 멜로디를 보완하기 시작하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계속해. 진우가 소년만 들을 수 있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 소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음악이 조롱거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다. 떨리던 손가락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을 추자 서울역의 분주한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몇몇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곧 작은 군중이 형성되었다. 아름다운 음악이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지자 더 이상 조롱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년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이 표면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수년간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마지막 화음을 연주했을 때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결국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다. 소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우는 소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내 이름이 뭐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예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진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민호. 진우는 그 이름을 입술로 되뇌며 예상치 못한 감정의 물결에 휩싸였다. 단순한 역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던 그의 손가락들이 멈추고 마음은 30년 전으로 날아갔다. 부산 외곽의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로. 거기 봐. 고아 주제의 엔지니어 흉내는 꼴값 떨고 있네. 다른 견습생들이 15살의 진우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엔진을 수리하려 할 때마다 조롱했다. 네 가족이 널 버린 것도 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야.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매일 밤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채 누추한 창고 구석에 누워 진우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정비소 주인은 진우가 음식을 훔치려다 걸린 날 경찰을 부르는 대신 기회를 주었다. 일해라. 지붕과 음식을 제공하마. 그 낡은 엔진은 진우의 집착이 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다. 지금 이 피아노 앞의 소년에게서 진우는 같은 절박함을 보았다. 같은 인정에 대한 갈증, 눈빛 속에 같은 허기를. 이분이 테크코리아의 CEO 박진우 회장님이세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불과 몇 분 전 소년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피아노에 집중한 채 진우의 리드를 따라 음악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이제는 더 자신감 있게 건반을 누르고 있었다. 어디서 이렇게 피아노를 배웠니? 진우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진우는 그 작은 손에 있는 노동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거리의 아이의 손이 아니었다. 고통을 아는 손이었다. 오늘 밤 어디서 지낼 곳이 있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의 눈에 경계심이 번쩍였다. 그런 질문은 보통 문제를 의미했다.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난 괜찮아요. 민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정말요. 진우는 자신도 한때 그랬듯이 소년의 눈에서 깊은 불신을 읽을 수 있었다. 친절에 대한 의심, 모든 성인은 결국 배신할 것이라는 확신. 이봐, 적어도 제대로 된 식사는 대접하고 싶은데 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연주하는 걸 더 듣고 싶어. 민호는 망설였다. 배고픔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민호의 뱃속에서 큰 소리가 났고 소년의 얼굴이 붉어졌다. 진우는 웃음을 참으며 손을 내밀었다. 한 끼 식사가 내 인생을 바꾸진 않을 거야. 진우가 말했다. 약속하마.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마침내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다. 역을 나서면서 진우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민호의 어깨에 둘렀다. 소녀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추운 밤이야, 진우가 간단히 말했다. 그들이 진우의 고급차로 걸어가는 동안 민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희망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열려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인생은 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고급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자 민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수정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반짝이는 은식기, 하얀 린넨 식탁보, 이 모든 것이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앉아도 돼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민호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물론이지. 이건 내 식사야. 웨이터가 메뉴를 내밀었지만 민호는 그것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가격을 보는 것이 무서웠다. 내가 주문해도 될까? 진우가 부드럽게 제안했고 민호는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이 나오자 민호는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갑자기 허기에 사로잡힌 듯 빠르게 먹기 시작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한때 그랬었다. 내 피아노 실력이 정말 놀라워. 진우가 말했다. 누가 가르쳐 주셨니? 민호의 손이 멈추었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작은 아파트로 날아갔다. 바닥에 그려진 다채로운 피아노 건반.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는 진짜 피아노를 살 형편이 안 되어서 어머니는 콘크리트 바닥에 색깔 분필로 건반을 그려주셨어요. 이건 도야, 민호야. 그리고 이건 레. 그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지 느껴봐. 진우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런 방식으로 배웠는데도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니 놀라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음악은 악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부터 저에게 음악을 가르치셨어요.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었어요. 진우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다. 달빛이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그것이 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다고 하셨어요. 진우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역시 달빛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여자도 그랬다. 너의 어머니, 이름이 뭐였니? 진우가 물었다. 갑자기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박서연이요.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렴이었어요. 약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박서연. 그 이름은 그의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았다. 10년 전 그의 어머니가 그가 해외 출장 중일 때 해고한 그 가정부. 그가 돌아와서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던 여자. 어머니는 항상 제 아버지에 대해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민호가 계속했다. 그가 저에 대해 알았다면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알지 못했대요. 진우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민호의 눈, 그 입술의 모양, 음악에 대한 타고난 감각,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내일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진우가 갑자기 물었다. 오늘 밤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안전한 곳에서 편히 자고.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서 그는 진실된 무언가를 보았다. 어쩌면 이해,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를. 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약속하세요. 저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진우는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약속한다, 민호야.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진우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넌사인과 고층 빌딩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조용한 엔진 소리, 따뜻한 실내.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괜찮니? 진우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경험상 어른들의 친절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호가 마침내 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네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라고?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네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봤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한때 너처럼 길을 잃었었거든. 민호는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분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야. 진우가 말했다. 나도 한때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어. 차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경비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민호는 그들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낡은 옷과 지저분한 모습은 이 호화로운 환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동안 민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별빛의 아침 고아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끔찍한 장소,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장실 청소하기, 빈대가 들끓는 매트리스에서 자기.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운이 좋은 거야, 보호사들이 말했다. 네 어머니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조차도. 어느 날 밤 접시를 깨뜨린 벌로 어두운 지하실에 갇힌 후 민호는 차라리 거리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그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도착했다. 진우의 목소리가 민호의 생각을 깨웠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파노라마 정령이 펼쳐졌다. 현대적인 가구, 최첨단 기술, 그리고 미니멀한 디자인, 이곳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호화로웠다. 이게 당신 집이에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때로는 너무 커서 외롭기도 해. 그는 민호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스트룸의 문을 열었다. 깨끗한 침대, 부드러운 이불, 그리고 새 잠옷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욕하고 편히 쉬어, 진우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더 이야기하자. 문이 닫히자 민호는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것이 함정인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부자 사업가는 더더욱. 하지만 그 깨끗한 침대는 너무나 유혹적이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침대에서 잔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는 침대에 앉았다. 너무 부드러워서 그는 거의 울 뻔했다. 그의 자유에는 큰 대가가 따랐다.
추위, 배고픔, 두려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안전의 자유. 하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그의 경험상 좋은 일들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녘, 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서연. 그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10년 전 그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의 어머니는 단지 그녀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났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 민호, 그의 나이, 그의 음악적 재능, 그의 눈빛, 모든 것이 진우의 가슴을 조여왔다. 진우의 생각이 깊어질 때 갑작스러운 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는 급히 달려가 보았다. 민호의 방은 비어 있었다. 민호야! 그가 복도로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그러나 소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진우는 엘리베이터를 급히 불렀지만 이미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다. 30층을 뛰어내려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그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진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왜 민호는 도망쳤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 그는 갑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물론 민호는 도망칠 것이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것이 필수였다. 마침내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님 괜찮으세요? 소년을 보셨나요? 12살쯤 된 아이, 작고 마른.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뛰어나갔습니다. 동쪽 출구로요. 진우는 감사의 인사도 없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호뿐이었다. 동쪽 출구에서 그는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이미 출근길에 오르기 시작했고 거리는 점점 분주해지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작은 그림자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민호야! 그가 소리치며 뒤를 쫓았다.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막다른 골목에서 민호를 발견했다. 소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사슴처럼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왜 도망쳤니? 진우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민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제 당신이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DNA 검사에 대해서.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젯밤 그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전화해 긴급 DNA 검사를 요청했었다. 민호가 듣고 있었다니. 민호야, 내가 설명할게. 모든 어른들이 거짓말을 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절을 가장하고 그 다음에는 절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요. 하지만 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민호야. 널 고아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그럼 왜 DNA 검사를 하려는 거예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이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까? 그가 확신할 수 없는 일을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 민호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난 네 어머니를 알았어. 그녀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었어. 우리는... 진우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호야, 내가 네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 그 말이 골목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속삭였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저에 대해 몰랐다고. 그래, 몰랐어.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해외에 있을 때 네 어머니가 떠났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좁은 골목에서 민호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믿음과 의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증명해보세요. 민호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제 아버지라면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피아노를 칠 때 항상 왼쪽 눈썹을 살짝 올렸어. 웃을 때는 오른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 어린 시절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라고 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세부 사항이었다. 어머니조차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것.
돌아가자, 민호야. 진우가 손을 내밀었다. 함께 진실을 찾아보자. 긴 망설임 끝에 민호는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은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민호는 진우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허기에 사로잡혀 빠르게 먹었다. 진우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 모습이 가슴 아팠다. 의사가 오늘 오후에 결과를 줄 거야. 진우가 말했다. 그때까지 내가 일하는 곳을 보여주고 싶어. 괜찮을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호기심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테크코리아 본사로 향했다. 50층 높이의 유리타워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존경의 표시로 허리를 숙였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비원들이 인사했다. 민호는 그들이 자신을 힐끗거리는 것을 느꼈다. 진우의 옆에 있는 이 초라한 소녀는 누구인가? 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진우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그를 안심시켰다. 진우의 사무실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다.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진우가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패허해서 세계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어. 내가 어릴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이제는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민호는 경외심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당신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진우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다. 곧 알게 될 거야, 민호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만약 이 남자가 정말 그의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했을까? 왜 그의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며 고통받아야 했을까? 왜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왜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진우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그건 그의 말이 의사의 전화 벨소리로 중단되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몇 초간의 대화 후 그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결과가 나왔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99.9% 일치. 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너는 내 아들이야, 민호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온 인생이 이 순간을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듯했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항상 말했던 것. 그의 아버지는 음악을 사랑했고 그를 알았다면 사랑했을 것이라고. 진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호야,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왜 몰랐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왜 우리는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고 어머니는 약 한 병 살 돈도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어머니가 서연을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해고했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 나는 그녀를 찾으려 했어,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뒤로 물러섰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진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내 사무실에 있는 피아노를 사용해도 좋아. 음악이 항상 내게 도움이 되었잖아. 민호는 놀랐다. 이 사무실에도 피아노가 있다니. 그는 구석에 놓인 우아한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는 그것으로 다가갔다. 건반을 만지자마자 민호는 모든 혼란을 잊었다. 그의 손가락이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작곡가의 곡이었다. 진우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민호의 연주 스타일, 그가 음악에 몰입하는 방식,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모든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음악이 사무실을 채웠다. 직원들이 문 밖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움에 찬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까? 민호가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진우는 그에게 다가갔다. 내 어머니도 이렇게 연주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
민호는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제게 피아노를 그려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짜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것은 꿈만 같아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넌 원하는 만큼 연주할 수 있어, 민호야. 민호는 처음으로 이 상황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남자가 정말 그의 아버지였다. 그의 혈육. 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민호야. 법적으로 나는 네 아버지야. 네가 원한다면 난 내게 네가 받았어야 할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최고의 학교에서의 교육, 편안함, 안전. 하지만 널 강요할 수는 없어.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선택권을 가졌다. 그것은 두렵고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제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고 절 알았다면 사랑했을 거라고.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맞았어. 네 어머니는 날 누구보다 잘 알았어. 그때 진우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박 회장님, 어머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순자, 그의 어머니, 서연을 내쫓은 장본인, 민호의 할머니. 무슨 일이죠? 민호가 물었다. 진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할머니를 만나야 할 시간이 왔어. 진우의 검은 리무진이 서울 외곽의 안개 낀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창밖으로 점점 커지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궁전이었다. 현대적 라인과 전통적 한국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대한 구조물. 여기가 당신의 집인가요? 민호가 놀라움에 속삭였다. 진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 어머니의 집이야. 박 가문의 본가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여기 오지 않았어. 차가 점점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민호는 진우가 점점 더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다. 소년이 불안할 때 하는 것과 똑같은 습관. 그녀가 제 할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야. 박 가문을 수십 년간 이끌어왔지. 하지만 가끔은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해. 민호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그녀를 실망시킬 것 같아요. 진우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민호야. 박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후계자야. 네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리무진이 마침내 저택 앞에 멈췄다. 하인들이 줄을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민호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호기심, 의심,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 저택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고풍스러운 가구, 가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초상화들. 민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넓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순자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전통 한복은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졌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내 아들, 그녀가 진우를 향해 차갑게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누구지? 진우는 민호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얹었다. 어머니, 이쪽은 민호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 눈과 인매를 닮았구나. 민호는 순자의 시선 아래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냉정함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진우가 말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자고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작았지만 존재감은 방 전체를 지배했다. 그녀는 민회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하녀의 아들,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연 씨는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의 가정부였고 제가 사랑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사랑?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네가 해외에 있는 동안 그녀는 임신 사실을 내게 알렸어. 박 가문의 후계자가 하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니. 상상이나 해봐.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녀를 내쫓으셨군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가 돌아왔을 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한 일은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테크코리아의 미래가 위태로웠어. 그리고 그 대가로 진우가 말했다. 제 아들은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고 거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민호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제 어머니는 세계의 일을 하면서도 매일 밤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그녀는 아프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결코 한 번도 당신이나 이 가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순자의 눈에 무언가 변화가 스쳤다. 놀라움, 어쩌면 존경의 흔적. 네 아들은 용기가 있구나. 그녀가 진우에게 말했다. 박순자의 말에 방 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보인 예상치 못한 용기가 그녀의 단단한 방어막을 살짝 흔든 것 같았다. 앉으렴, 순자가 민호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하인이 전통 한국 차를 가져왔다. 민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진우를 힐끗 쳐다보았다. 진우는 미소로 안심시켰다. 네, 어머니에 대해 더 말해보렴. 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어요. 심지어 힘들 때도. 그녀는 제게 피아노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존엄성도 가르치셨죠. 민호야,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을지 몰라도 우리의 자존심만큼은 부자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자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것은 박 가문의 옛 가운을 연상시켰다. 그녀는 또 제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민호가 계속했다. 그가 얼마나 지적이고 친절했는지, 그가 어떻게 음악을 통해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는지.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밤늦게 피아노 앞에 앉아 서연에게 쇼팽과 드뷔시를 가르치던 시간들. 그녀는 아버지가 저에 대해 알았다면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녀는 아버지에게 저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시도했다. 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녀는 내게 편지를 썼다. 순자가 마침내 인정했다. 여러 번.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전달하지 않았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난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내 미래, 우리 가문의 미래를 위해. 그래서 제 어머니는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했군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제게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민호야, 분노는 두 개의 칼날을 가진 검이야. 가장 먼저 다치는 건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이란다라고 하셨죠. 순자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이런 지혜를 가진 어린 소년을 예상하지 못했다. 편지들은 아직 있나요?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서재 금고에 있다. 12년간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지.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보고 싶습니다. 순자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하인을 불러 금고를 열도록 지시했다. 몇 분 후 하인이 오래된 자단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순자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다. 봉투 위에는 진우의 이름이 서연의 우아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순자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서연의 향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고 상상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읽어볼까요? 그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가 결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진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진우에게, 당신에게 이런 방식으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사이에 생긴 작은 기적에 대해 알려드려야 해요.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가졌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감정에 막혀 끊어졌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에 묻었다. 민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계속해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어머니의 필체를 보는 것은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과 같았다. 우리 아이는 당신을 닮을 거예요. 당신의 지성과 음악적 재능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물려받길 바라요. 박 여사님은 내가 떠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약속해요. 우리 아이에게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 아이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편지들은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강철 같은 태도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세 세대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가 마침내 물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내 아들이고 이제부터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평소의 위험이 없었다. 민호야, 이 늙은이가 내게 사과하마. 내 교만과 편협함이 너와 네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구나. 민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항상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쳤지만 이 여성은 그들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용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자는 그의 성숙함에 놀란 듯했다. 네가 네 어머니의 지혜를 물려받았구나. 진우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순자가 갑자기 말했다. 민호야,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그녀는 그들을 저택의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문 앞에 멈췄다. 순자가 문을 열자 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곳은 음악실이었다. 중앙에는 화려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진우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방이었단다. 순자가 설명했다. 그도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지. 진우는 그의 재능을 물려받았고 이제 너도 그랬구나. 민호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악기였다. 쳐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곳은 내 것이기도 하단다. 민호가 피아노에 앉아 첫 음을 연주하자 그 소리는 마치 저택 전체가 숨을 들이쉬는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곡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진우와 순자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민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세 세대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 같았다. 그가 이 가문의 미래로구나.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들리니 서연아? 우리 아들의 연주가. 약속할게. 이제부터 그를 지켜줄게. 저택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 민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12년간의 생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 진우는 민호가 여전히 음식을 빠르게 먹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천천히 먹어도 돼, 민호야.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더 많이 있어. 민호는 멈추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습관이에요. 사과할 필요 없어. 진우가 미소 지었다.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식사 후 진우의 개인 비서가 그날의 일정을 보고하러 왔다. 박 회장님, 오늘 오후 교육부 장관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민호는 긴장했다. 예술고등학교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한다면 거기서 정식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어. 그들은 한국 최고의 음악 교육을 제공해.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곳 학생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레슨을 받았을 텐데. 진우는 민호의 불안을 느꼈다. 그들 중 누구도 콘크리트 바닥에 그려진 피아노로 배우지 않았지. 내 재능은 타고난 거야, 민호야. 민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새로운 기회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제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어떡해요? 민호가 마침내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제가 당신의 아들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진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는 민호 옆에 앉았다. 민호야, 넌 이미 내 기대를 뛰어넘었어. 네가 얼마나 강인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 나이에 나는 절반도 그렇지 못했어. 그러나 민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민호의 방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는 민호가 호화로운 침대 옆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민호를 들어 침대에 눕혔다. 소녀는 잠시 뒤척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부끄러워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침대가 너무 부드러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모든 것이 낯설 테니까.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쇼핑을 나갔다. 진우는 민호에게 새 옷과 신발 그리고 개인 피아노를 사주고 싶었다. 그러나 고급 상점에 들어서자 민호는 가격표를 보고 창백해졌다. 이건 너무 비싸요. 그가 속삭였다. 티셔츠 하나가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번 돈보다 더 비싸요. 진우는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돈에 대해 걱정하지 마. 이제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토록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호의 죄책감을 이해했다. 생존자의 죄책감. 그도 한때 그것을 느꼈었다. 네 어머니가 지금 널 본다면 그녀는 행복할 거야. 진우가 말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네가 안전하고 사랑받는 것뿐이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녀가 그립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그립습니다. 진우는 소년을 안았다. 나도 그래 민호야. 나도 그녀가 그립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쇼핑몰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아버지와 아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발견의 일주일 후 진우는 민호를 서울역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였다. 공공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작은 기념 명판이 놓여 있었다.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즉흥 듀엣이 연주된 장소라고 쓰여 있었다. 왜 여기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물었다. 그는 이제 CEO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진우가 대답했다. 네가 도망쳤을 때 우리의 음악은 중단되었지. 역은 항상 그랬듯이 붐볐다. 사람들 중 일부는 즉시 진우를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한국 전역에 알려져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옆에 있는 소년을 주목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피아노 벤치에 앉았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다. 이것은 내 어머니와 내가 함께 작곡한 거야. 그가 설명했다. 우리는 결코 완성하지 못했어. 네가 함께 완성해주면 어떨까 해서. 민호는 악보를 살펴보았다. 여백에 적힌 메모에서 어머니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어머니가 한번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한 것이라고 하셨죠. 첫 음이 몇몇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곧 군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격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비밀로 갈라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다. 멜로디는 애수에 찬 것이었다. 중단된 꿈과 불가능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진우는 그가 작곡한 부분을 연주했고 민호는 뒤를 이어 즉흥적으로 연주하며 놀라운 직관으로 음악적 문장을 완성해 나갔다. 음악이 진행되면서 진우는 민호가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곡을 변형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와 서연이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층위를 더하고 있었다. 원곡이 갑자기 끝나는 부분에서 민호는 화성적 다리를 만들어 멜로디를 예상치 못하게도 희망찬 해결로 이끌었다. 진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연이 이 순간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녀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질 때 민호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전달되었다. 당신이 정말로 제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느껴요. 민호가 속삭였다. 여간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알아? 진우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과거를 치유했어. 진우가 말했다. 내 어머니와 내가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했어. 그들이 역을 나설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박 회장님, 이 소년이 정말 당신의 아들입니까? 어떻게 그를 찾으셨나요? 민호군, 어떤 기분입니까? 진우는 보호하듯 민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내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무진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게 될 텐데. 진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민호야. 함께. 처음으로 민호는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느꼈다. 그것은 미완성 멜로디처럼 열려 있었고 이제 그는 그것을 완성할 기회를 가졌다. 역에서의 연주 동영상은 첫 번째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억만장자, CEO와 새롭게 발견된 아들, 세상을 감동시키다. 헤드라인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구원의 이야기를 강조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자신의 이메일 수신함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부터 영화화 권리 제안까지 모두가 그들의 이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다. 민호를 데리고 저택으로 와라. 준비해 둔 것이 있다. 진우는 의아했지만 민호에게 물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볼래?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첫 만남의 긴장감이 아직 생생했다. 하지만 그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네, 괜찮아요. 저타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분주한 것을 발견했다. 하인들이 뛰어다니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진우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순자에게 물었다. 순자는 오늘 특별히 화려한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다. 가문 어른들이 민호를 만나러 오셨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문 어른들이요? 걱정하지 마. 진우가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들이 메인 홀로 들어서자 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박 가문의 원로들과 지파 대표들이다. 순자가 설명했다. 그들은 박 가문의 새로운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 모였다. 민호는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모든 눈길이 그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과거 고아원과 거리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그는 정말 이곳에 속했을까?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가문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순자는 모든 이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의 교만과 편협함으로 인해 우리 가문은 12년 동안 소중한 혈육을 잃었습니다. 오늘 나는 공식적으로 민호를 박 가문의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방 안에 놀라움의 물결이 퍼졌다. 가문의 어른들은 서로 속삭였고 민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그가 어떻게 박 가문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순자의 눈이 번쩍였다. 그의 혈통을 의심하십니까?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은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홀 구석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가리키며. 민호는 진우를 바라보았고 그는 격려의 미소로 답했다. 심호흡을 한 후 민호는 피아노로 걸어갔다. 그가 건반에 손을 얹고 연주하기 시작하자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어제 아버지와 완성한 곡, 그려진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 음악은 상실과 발견, 고통과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세대를 가로지르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방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한 노인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것이 진정한 박 가문의 정신이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가문의 가장 연장자였다. 음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아이의 영혼에는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민호는 압도된 느낌이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는 거리의 아이였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진우가 그의 옆으로 와서 속삭였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1년 후 서울예술센터의 콘서트홀은 서연재단 청소년 음악가들의 개관 공연을 위해 만석이었다. 수백 개의 촛불이 홀 전체를 따뜻한 빛으로 채웠고 무대 위에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스포트라이트 아래 빛나고 있었다. 진우가 무대로 걸어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우아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경영인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움이 있었다. 1년 전 저는 그저 몇몇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기술을 만드는 성공한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훨씬 더 중요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그들 사이에는 전국의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은 무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의 수혜자들이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편견과 사회적 분열로 인해 재능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민호가 무대에 등장했다. 더 이상 역에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연주를 특징 짓는 겸손함과 감정적 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첫 줄에는 박순자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손자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서연재단의 가장 열성적인 후원자 중 하나였다. 민호는 피아노에 앉았고 진우가 그에게 합류했다. 그들 사이에는 서연의 사진이 고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오늘 밤 우리는 바닥에 그려진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역에서 시작해 함께 가족으로서 완성한 곡입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야기였다. 콘크리트 바닥에 피아노 건반을 그리던 소년과 기술 제국을 건설한 남자의 이야기. 둘 다 같은 것을 찾고 있었다. 소속감. 청중 속에서 작은 소녀가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 중 하나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쩌면 그녀도 언젠가 저 무대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콘서트 홀에는 마른 눈이 하나도 없었다. 진우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공연 후 민호는 재단 정원에 설치된 서연의 기념비로 조용히 걸어갔다. 그곳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음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마음속에 깃들 뿐. 진우가 그의 뒤에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녀가 듣고 계시다고 느껴요. 제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그들은 재단의 새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모든 배경의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은 민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왔지만 이제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어떤 느낌이에요? 진우가 물었다. 모든 것이 바뀐 지 1년이 지났는데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도 가끔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것이 제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원했던 것이라는 걸. 그리고 당신도요. 진우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함께 그들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였고 어딘가에서 서연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늦게 민호가 자신의 방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첫 번째 멜로디를 연주했다. 그것은 간단한 5음의 패턴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 상실, 그리고 마침내 발견된 가족, 그리고 창밖에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다. 잘했어,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집에 왔다.